이번 수업은 지난주에 했던 타임 오프 플라이트, 즉 라이다에 스캐닝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오브젝트, 장애물들을 스캔할 수 있는지 원리를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오면서 처리해야 될 대용량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용량 처리 방식들은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라이다라는 것은 빛을 통한, 즉 레이저라든가 인프라레드가 출사가 되고요. 그 출사된 빛이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거리를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브젝트가 내 위치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TOF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듈러가 있고요. 모듈러에는 레이저 혹은 라이다, 원적외선 혹은 근적외선을 의미하겠죠. 렌즈를 통해서 출사가 되면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부딪히고 다시 부딪힌 것들이 리시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도달한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한 시간을 측정해서 실질적인 오브젝트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TOF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 시프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주판수를 갖고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빔을 출사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초록색 빔을 출사를 시키면 초록색 빔이 실질적으로 오브젝트에 맞고 돌아올 때는 위상이 변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상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신호, 돌아오는 시간과 돌아온 위상과 나간 위상 간의 위상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변화량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페이즈 시프트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라이다의 메이커들은 어떻게 되는지, 벤더의 사양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신뢰성이 있고 많이 마켓시어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벨로다인. 그리고 아이베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가장 큰 미국과 독일 회사로서 굉장히 많이 라이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의 파장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한 종류만 일례로 905 나노미터 파장대를 가진 라이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파장대가 라이다 파장대죠. 즉 인프라레드 파장대인데 1000나노가 넘는, 즉 원적외선 쪽 인프라레드, 즉 사용하는 인프라레드 파장대도 라이다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라이다 중에서 지금은 대표적인 905 나노미터 파장대를 가진 라이다를 잠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905 나노 파장대 라이다를 이용한 실질적인 제조사별 스펙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범위는 50m 정도로 됩니다. 라이자 파장이 905 나노에서 1300대로 넘어가면 905 나노대보다 운영 범위가 미터 단위로, 수백 미터 단위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파장대와 센싱 거리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파장이 증가하면 센서 거리도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원적외선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몇백 미터의 거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905 나노 파장대에 그리고 50m 센싱 거리가 이 정도 거리의 라이다를 4개의 제조사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에서 중요한 건 수평 FOV입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직진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이다를 기계식처럼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수평의 FOV, 즉 필드 오브 뷰, 화각이죠. 화각을 360도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보 같은 경우는 좀 짧았죠. 그래서 이거는 제조사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 뷰도 있습니다. 수직 뷰는 플러스 2도에서 마이너스 24.8도, 즉 수직 0도를 기준으로 2도와 마이너스 24도를 수직 뷰, 즉 FOV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 마이너스냐면요. 실제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요. 자동차 모형에서 라이다가 위치한 부분은 위쪽 상단 부부가 아니고요. 루프 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헤드라이트 쪽이 되겠죠. 헤드라이트 쪽이 되기 때문에 실제 오브젝트, 사람이라든가 어떤 오브젝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화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도, 즉 자동차 기준으로 아랫부분을 디텍팅할 수 있게 수직 필드 오브 뷰, 화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가 360도 수평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주파수는 뭐 15Hz 혹은 그 이상의 헤르츠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중요한 건 수직 FOV가 마이너스 각도를 갖고 있는 이유, 그리고 수평 FOV는 실질적으로 라이다가 모터에 의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360도 FOV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다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다양한 라이다 파장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라이다 파장대가 여러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905 나노미터 파장대와 1500 나노미터 파장대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모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거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905 나노 파장대의 인프라레드를 사용한 라이다의 특성을 보면요. 얘는 물에 의한 흡수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변에 의한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향이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물에 의한 영향이 적다. 그래서 근데 단점으로는 인프라레드 파장이 낮다 보니까 태양광에 의해 노이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m 정도의 탐지 거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1500 나노 파장의 인프라레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요 상대적으로 905 나노보다 먼 거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높은 탐지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파장이 높기 때문에 태양에 의한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양산이 어렵다는 것은 뭐 지금은 의미가 없겠고요. 모두 다 양산은 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대에 따라서 거리 차이가 난다. 그리고 노이즈에 대한 영향력도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는요. 전기자동차 회사들의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스트레치 전략과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최상위에 있는 부분이 와이모, 구글에서 분사했죠. 그래서 와이모라는 실질적인 사람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택시와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와이모가 가장 선두적이다 기술적으로 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뭐 포드라든가 아니면 폭스바겐의 자동차 시장에서는 세계 마켓시어 1위죠. 그러한 이런 레벨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이 자리는 약간 과거자라서 여기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의 리더 역할을 하는 애가 와이모 혹은 테슬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우리가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센서들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전방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카메라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GPS 센서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옵션이겠죠. 현재까지는 아직 ITS라는 실질적인 교로교통과 도로교통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아직 완벽하게 지역마다, 도시마다, 국가마다 완벽하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기관 산업의 구조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V2X, V2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말기는 아직 옵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보 제품의 레이저 혹은 인프라레드를 사용한 레이저 디스턴스 센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방 레이더죠. 라이다가 아니라 레이더. 그리고 전방 레이더. 그리고 조향장치가 있겠고요. 자동으로 자율주행의 조향장치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속을 제어하는 ECU가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초음파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센서류이 지금 자율주행 레벨 3, 4 혹은 5에는 많이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알아야 될 것은 제조사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라이다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벨로다인과 혹은 아이보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카메라죠.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즉 카메라 속에 들어가는 찰상 소자, 빛을 받아들이는 찰상 소자는 소니라든가 혹은 온세미컨덕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을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어떤 연산 측면에서는 인텔과 퀄컴이 있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강세죠. 엔비디아가 가장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은 당연히 구글이겠죠. 그래서 구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도 구글이겠죠.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러한 기능의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 다양한 센서들이 차량에 장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 HD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풀 HD라는 것은 해상도가 픽셀의 개수가 1920, 1080개의 개수가 들어가는 해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상도의 픽셀 수를 계산하면요, 200만 픽셀이 됩니다. 200만 픽셀이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는 것은 혹은 8메가, 800만 혹은 12메가, 1200만 하소, 굉장히 고해상도의 카메라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도가 초당 15프레임 혹은 30프레임, 즉 FHD라는 이미지가 30장의 초당 카메라가 이미지 프로세스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비 혹은 컴퓨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엔비디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받죠. 어떤 컴퓨팅 위해서. 근데 우선 하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암사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우선 우리가 MIPS라는 기준을 알죠. MIPS는요, 밀리언 인스트럭션, 즉 초당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게 MIPS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DMIPS라는 것은 다이스톤이라서 속도 측정 기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PS, DMIPS라는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어떤 서버 혹은 메모리, 어떤 연산 장치, 디바이스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잠깐 보면요. 자율주행 레벨 1 같은 경우는 어시스턴트
운전자 보조 장치인 ADAS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죠? 레벨 1 혹은 레벨 2 정도는. 그래서 이러한 레벨 1, 2에서는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에서 10K 100만. 계산이 되게 어렵죠? 만이죠. 그래서 밀리언까지. 그래서 초당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CKM만큼 처리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 레벨 4를 가면 어느 정도 카메라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영상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 3, 레벨 4를 가면 200K DMIPS의 용량을 처리해야 됩니다. 초당입니다. 초당. 그리고 레벨 5 같은 경우 완전 자율주행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400K DMIPS의 명령어를 처리해야 될 그런 컴퓨팅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메모리 용량도 저렴해져야 되고, GPU, 그래픽 베이스 프로세서도 굉장히 성능이 고성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한 엔비디아라는 솔루션이 우리가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종종 들었을 텐데요. 엔비디아 잭슨 나노 혹은 엔비디아 잭슨 자비에 혹은 잭슨이나 자비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PU가 아니라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GPU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엔비디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장치가 고속 그리고 대용량이다 보니까 모든 자율주행에는 엔비디아 칩들이 대부분 장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비의 모델 같은 경우는요, 자비의 모델가 제가 구입했는데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에 장착되는 것은 자비의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멀티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이것을 엔비디아 드라이브 스루라는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스루 혹은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퍼전 7.1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컴퓨팅 센서를 갖고 AI 컴퓨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율주행을 연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드라이버의 운전 습관 모니터링 기술이죠. 그리고 비저벌라이제이션 즉 시각화, 다양한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주행 카메라와 주행 정보들을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저벌라이제이션 등등등을 다 갖춘 장비가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 여기 보시면 이 아저씨가 들고 있는 박스 보이죠? 이것을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엣지 컴퓨터, 엣지 모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엣지 모듈들이 대부분 자동차에 탑재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엔비디아를 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에 들어가 보면요, 브랜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되어 있는데요,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솔루션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빅데이터죠. 완전 그거에 대한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툴, 그리고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될 로보틱스, 로봇과 엣지 컴퓨팅에 대한 솔루션들을 별도로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 로보틱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엣지 솔루션, 즉 자율주행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 엣지 솔루션은 모든 솔루션들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라는 것은 엔비디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의 클라우드 기반 혹은
엔비디아의 자비에 기반의 컴퓨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엔비디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 보세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고해상도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있는데요. 이 고해상도와 카메라와 센서들을 엔비디아의 엣지 컴퓨팅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아무리 잘 연산을 하고 아무리 잘 영상을 카메라가 센싱을 한다 하더라도 전송 케이블, 즉 피지컬 레이어가 속도를 커버를 못하면, 즉 속도를 처리 못하면 실질적으로 렉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렉이 걸린다는 것은 데이터의 지연을 발생시킵니다. 데이터의 지연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중요한 데이터가 컴퓨팅 되지 못하고 지연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정말 크리티컬 이슈로 작동을 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송 라인, 피지컬 레이어를 지금은 멀티기가 이더넷이라는 방향으로 자동차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와이어가 아니라 이더넷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카메라의 고용량, 고속의 프레임 데이터가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센서들도 다양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와이어 시리얼 통신이 아니라 이더넷 케이블을 통한, 멀티기가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을 케이블을 통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피지컬 레이어를 보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컴퓨팅 플랫폼에 다양한 지역적인 이슈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는데, 그 데이터, 이 전송 라인들의 용량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대부분 이더넷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연구되고 있고 조금씩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과거에는요, 캔이라는 신뢰성이 있고 해킹으로부터, 보안으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자동차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데이터 처리는 린으로 합니다. 그런데 린과 캔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킹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린 같은 경우는 간단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1와이어가 한 개로 동작합니다. 그라운드 빼고요. 한 개 라인으로 데이터를 통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캔 TX 플러스 마이너스 차동 시그널로 데이터를 TX, RX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동 시그널, 디퍼런셜로 하다 보니 노이즈도 굉장히 강력하고, 노이즈에 대해서도, 그리고 해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플렉스 레이가 대용량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플렉스 레이라는 것은 이제 사라질 거고요. 이 플렉스 레이보다 더 대용량이고 고속 처리가 가능한 이더넷 통신 방식이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EEE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IEEE에서 오토모티브 이더넷 피지컬을 표준화했습니다. 그것을 10 베이스 T1S라는 이더넷 프로토콜, 피지컬 이더넷 프로토콜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게 2000년 2월에 공포를 했죠.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이 개발을 하죠. 그리고서 나중에 안정화되면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채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베이스 T1S라는 것은요, 10은 BPS를 의미합니다. 100만이죠. M이. 그러면 1000만 개의 비트를 초당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베이스밴드를 의미하고요. T는 트위스트 페어, 즉 와이어를 트위스트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IEEE에서
차량용 이더넷 피지컬 레이어를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 피지컬과 데이터 레이어를 다 공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가면서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10 베이스 TRS인데 나중에는 10이 아니라 100 그리고 1000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점차 용량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라이다와 그리고 자율주행에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컴퓨팅과 그리고 전송 선로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